반갑습니다. 한 3개월 가까이 법문을 못하다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월 말에 했던 걸로 기억하니 2개월이 좀 3개월이죠. 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꾸준하게 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막 수행을 해야겠다,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내시는 초심자분들이 그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고 또는 할까 말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제 기도를 오늘 절에 갈까 말까, 내가 기도를 한번 해볼까 말까,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정말로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기도를 처음 하는 초심자일 경우에는 그런 의심들이 많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내가 그걸 결정을 못해서 계속 미루고 있다는 거죠. 곧 결정장애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이제 원체 세상이 빨리 바뀌고 변화하고 하다 보니 이런 결정장애가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죠. 메이비 시대, 메이비 세대라고 합니다. 제너레이션 메이비. 메이비란 말이 혹 될까? 글쎄, 아마도 뭐 헤지테이트라고 하죠. 막 우물쭈물하면서 결정을 못하고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걸 메이비 영어로 메이비 제너레이션, 메이비 세대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죠. 그래서 SNS에서 나름대로 정해주고 또는 어플리케이션, 앱이라고 하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선택해주게 하는 그런 서비스가 많이 요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문가가 권하는 10대 휴양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겨울철에 꼭 가야만 하는 10대 온천, 심지어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무엇을 고를까 고민하잖아요. 어떤 데 가면은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죠. 실질적으로. 특히 경상도 사람들 뭐 드시겠습니까? 아무거나. 하도 아무거나 하니까 이제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결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결정 장애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이런 자가 진단법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10가지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몇 개 포함되어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스스로 얼마나 내가 결정장애를 갖고 있는가, 아마 7, 80%는 아무 이상 없을 겁니다. 자, 첫 번째가 해보세요. 메뉴를 선택하지 못해 타인이 결정해준 메뉴를 그냥 먹을 때가 많다. 한두 번이 아니고 자주 있다. 내가 메뉴를 도저히 못 골라서 주위에서 이거 하세요 하면 그거 따라가지. 두 번째, 아마 이건 많을 것 같은데, TV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못해 채널을 반복적으로 돌린다. 이거 좀 보다가 또 넘기고 또 넘기고 이런 거 말하죠. 자기 스스로 이제 판단해 보세요. 세 번째, 쇼핑을 할 때 혼자 하지 못하고 대신 결정을 내려줄 친구를 데리고 간다. 쇼핑 혼자 못 간다는 거예요.
뭐 하지, 뭐 고를까? 꼭 결정 잘해주는 친구를 데려가야 된다. 네 번째, 누군가 질문을 하면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는 애매모호한 말을 되풀이한다.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물어볼 때마다 글쎄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섯 번째, 사소한 결정을 대신 좀 내려달라고 부탁하는 글을 SNS라는 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들끼리 이렇게 공통된 관심사나 또 어떤 기도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때 그런 사람들끼리 관계를 형성하는 망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말하자면 뭐 밴드, 뭐 카카오 스토리 뭐 등등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결정을 못 내리니까 그런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대신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걸어가지고 친구에게 부탁을 한다. 결정을 해주라고. 여섯 번째, 아이고 답답하네 또는 아이고 정말 우유부단하다, 답답하다, 우유부단하다 이런 말을 종종 듣는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일곱 번째, 선택을 대신해주는 앱. 좀 전에 앱이라는 말을 말씀드렸는데 앱이라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핸드폰 같은 데 보면 그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일종의 프로그램이죠.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는 운전을 자주 하니까 T맵을 깝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서 내비게이션 또는 KTX를 타야 되니까 코레일을 이제 다운받습니다. 그런 걸 앱이라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줄여서. 그래서 그 앱. 그래서 선택을 대신해주는 앱을 이용해 봤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 봤거든요. 이런 앱이 있는지 의외로 많습니다. 예. 대신 결정해주는 애플리케이션 앱이 있습니다. 이용해 봤다. 여덟 번째, 선택을 제때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적이 많다. 선택을 못 해가지고 놓쳐버려. 아홉 번째, 누군가 평생 결정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난 결정 못 하겠단 말이죠. 말하자면 아내는 남편은 아내가 다 결정해주면 좋겠다. 따라가겠다. 열 번째, 선택하는 것이 두렵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크다. 10개를 했습니다. 10개. 이 중에는 이제 뭐 많은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몇 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가진단법에는 2개 이하, 1, 2개 이 정도는 정상인이고 3개, 4개, 5개는 결정장애 의심 초기 단계다. 아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개 이상이면 심각한 결정장애,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야 됩니다. 여기 혹시 5개 넘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 기도회로 오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결정을 잘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이 훨씬 빨리 돌아가고 편리해지고 교통수단도 발달되고 모든 것이 잘 돼 있는데 옛날보다 오히려 고민하는 시간, 결정하는 시간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곧 확신이 없어서 그런 시간이 걸리죠. 또 왜 그런가?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너무 많죠. 조금 전에 말했던 SNS,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이런 소셜 미디어가 너무 빨리 등장을 하고 변화하고 막 오다 보니까 스스로가 결정이 너무 힘들어져. 좀 더 나은 정보가 없을까? 더 괜찮은 정보가 없을까? 또 뒤져보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런 것은 이제 요즘 말로는 이제 데이터 스모그다 이렇게 해요. 데이터는 정보란 말이고, 스모그란 말은 스모크, 연기 플러스 포그, 안개를 합성어죠. 스모크.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요즘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베이징 하늘이 너무 맑아졌다. 공장을 안 돌리니까 스모그가 사라졌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와 같이 공해 속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정보 공해 속에, 정보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 스모그다 이렇게 하죠. 정말로 우리는 그런 정보의 공해 속에서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이제 이런 결정 장애 이런 말을 할 때 꼭 하는 말이 심리학에서 햄릿 증후군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햄릿. 셰익스피어의 그 햄릿 책의 초술에 보면 그 주인공의 그 삼촌이 자기 아버지를 독살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이제 부인으로 맞아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이제 왕자가 되는데 꿈에서 아버지가 꿈을 꾸고 꿈에서 나와서 네 삼촌이 나를 독살시켰다. 그걸 알려주니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라. 야, 내가 더러워서 그냥 자살을 해버릴까? 아니야, 삼촌을 죽여야 되겠어. 아버지의 복수를. 그 자기 스스로 고민하는 거라. 죽일 것인가? 내가 스스로 자살할 것인가? 그걸 맨날 며칠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에서 나왔던 말이 그 유명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햄릿 증후군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기도가 될까? 소원이 성취될까?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극복을 넘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2000년, 2001년 이때 9.11 테러가 날 때 뉴욕에서 이제 공부한다고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비행기가 막 쌍둥이 빌딩을 받고 또 뭐 기차가 사고가 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마다 이 교통수단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을 느껴서 비행기를 못 타요. 기차를 못 타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뭐 걸리는 거 아이가? 집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죠. 그래서 막 그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가 불안함에 쌓여 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맨하탄에 나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들어오면 항상 차를 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운전하는 것도 다들 겁을 먹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우리나라처럼 미국도 아주 심한 트래픽 잼, 뭐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맨하탄 다리를 넘어올 때 운 좋게 잘 빠져나오면 집에 한 10분 일찍 들어가고, 정말로 줄 잘못 서면 뭐 20분, 30분 더 걸리죠. 딱 그 타이밍이란 게 있잖아요. 매일 다니다 보면 입 시간대쯤 되면 차들이 한꺼번에 싹 모이니까 잽싸게 가쪽 차선을 타용해서 1차선으로 탁 들어오면 빨리 간다. 예. 늘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집에 갈 때마다 긴장을 해서 이제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또 마찬가지로 차들이 쫙 갑자기 싹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 길이 싹 뚫리는 거라. 야, 오늘 좀 집에 빨리 가겠네 싶어서 잽싸게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싹 주행선으로 바꿔서 열심히 쭉 밟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부터 차들이 착착착착착착 서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저는 이제 속도를 좀 내고 있고 제 뒤따라오는 차들도 이제 속도를 좀 내겠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다가 갑자기 쭉 밟아서 앞차랑 정확하게 딱 붙었습니다. 받지는 않았죠. 다행이다 하는 순간에 갑자기 뒤에서 쿵 박더라고. 네, 그런 경험 있는 분들 간혹 있죠. 그래서 이제 아이고야 이거 뭐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차에서 탁 내렸어요. 제 차는 이제 승합차 황색 계통이었습니다. 내가 딱 받은 차는 하얀색 차였고 제 뒤에 있는 차는 까만색 차였습니다. 제가 차에서 딱 내려서 먼저 이상이 없는데 앞차로 딱 갔어요. 그 앞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저처럼 조금 마르고 저보다 나이가 좀 한 14살 많은 호리호리한 백인이 쭉 내리더라고.
차를 딱 보니까 탁 붙었는데, 이제 미국 차량은 이제 양쪽 이제 번호판에 나사가 이렇게 네 군데가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범버에 나사 자국이 딱딱딱딱 나 있는 거랑 그렇게 깨지고 이럴 정도의 위험한 건 아니고, 그럼 뒤를 보니까 아주 덩치가 큰 내 또래 되는 큰 흑인이 차에서 득 내리는 거라. 그 뒤쪽을 탁 가보니까 내 차는 아무렇지가 않아요. 근데 흑인이, 그 덩치 큰 흑인이 나를 설 비웃듯이 자기는 아무 일 없다고 약간 미소를 짓더라고. 약간 기분이 별로였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있는 그 하얀 백인에게 가가지고 이제 뭐 사고를 수습해야 되니까 툭 갔어요. 흑인도 이렇게 뚝 오고. 근데 이제 그 백인이 나를 뻔히 보면서 I wanna call police. 경찰을 좀 불러주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보험이나 이럴 때 경찰을 부르기도 하니까 뭐 그러면 오케이 뭐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제 차에 조그만한 모토로라 핸드폰을 들고 나도 이제 보험사랑 우리 뭐 신도들의 전화를 해야 되니까, 보험 처리를 해야 되니까 전화를 가지고 와서 전화를 걸려고 탁 하는데 그 사람이 헤이 하면서 I wanna call 앰뷸런스를 좀 불러주래. 멀쩡한데 사람이. 그러니까 이 흑인하고 내하고 뭐 황당하지 않고 What? 이렇게 했어요. 뭔 말이냐고 이렇게 What?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애가 하는 말이 Look at me. 날 봐라. I'm shaking.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라. 예. 여러분들이 차 사고 한 번씩 나신 분들이 있겠지만 뒤에서 보통 받으면 조금 충격이 있죠. 그래서 조금 뭐 떨릴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긴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툭 치다 보니까 정말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다리를 둘둘둘둘둘둘 떨고 있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가서 그 사람을 꼭 안아줬습니다. 꼭 안아주고 등을 이렇게 막 부벼줬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다만 뭐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꼭 안아서 등을 부비면서 아는 영어는 뭐 짧더라도 몇 마디를 했죠.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I will take care of you. 내가 니를 다 처리해줄게, 보호해줄게, 걱정하지 마 하면서 이게 막 부벼줬어요. 다행히 그 백인이 뭐 덩치도 별로 안 크고 뭐 저보다 좀 컸지만은 나이도 한 14살 많은 분이었지만 내가 꼭 안아서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한국 스님인 줄 몰라요. 뭐 옷이 뭐 좀 특이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 꼭 안아서 계속 이 부벼주니 그 백인이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더라고. 난 한국에서 왔고 부디스트 몽크 스님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신경 다 써줄 테니까 이렇게 위로를 하니 요 백인이 조금 있다가 나를 뻔히 쳐다보면서 나 이제 괜찮다. 괜찮다.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사고 수습도 안 하고 이제 흑인은 흑인대로 백인은 백인대로 손 흔들면서 잘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사고가 딱 났을 때 쟤가 내한테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또는 뭐 어떻게 되지? 이렇게 스스로 할까 말까 이렇게 막 우물쭈물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면 그 자체가 자기에게 장벽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자기 스스로에게 장애물을 만드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간절하게 하는 겁니다. 지극하게 해야 합니다. 아주 내가 좀 궁할 때는 우리가 좀 더 잘하게 되죠. 당장 뭐 내일 모레 시험이 있다,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럴 때만 하는데 그럴 때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꾸준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지혜가 생겨요. 곧 직관력이 생기는 겁니다. 지식이라든지 또는 논리란 것은 따지고 묻고 계속 계산하고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것이라면 직관력, 지혜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지극하게, 간절하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곧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금방지거든요. 내가 제일 잘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한없이 게을러지거든요. 계속 늪으로 빠지듯이 계속 게을러지 쪽으로 갑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단순한 것을 원해요. 복잡한 거 싫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단순한 것. 아마 여러분들이 앉는 이 자리도 매로는 그 자리만 앉을 거라. 별로 안 바꿔주고 싶고 딱 내 거 미리 와가지고 책 딱 올려놓고 나는 이 내 자리다. 자기 스스로에게 방해를 놓고 있는 거죠. 그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편리한 것만 찾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고집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속성인데, 그걸 이제 좀 깊이 말하면 심청 심리에서는 유시각에서 이거를 제7 말라식이다 또는 뭐 제7식이다 라고 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보수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바꾸어 나가는 거, 완전 반대로 나가면 나 자신을 이루게 해주는 마음이 또 7식, 이 말라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못 쓰면 끊임없이 나를 합리화시키고 고지식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지만, 이 마음을 반대로 확 바꾸면 어떻게 된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향상일로하게 만들어주고 끊임없이 내 마음을 열어주게 하는 마음도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하죠. 열심히 바른 길로 가면 끊임없이 부지런해지고 열심히 살고 반듯하게 살았는데, 잠시 그 마음 놓치면 반대로 또 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속성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속성을 끊임없이 달래는 거예요. 계속 좀만 더 하자, 달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협박을 해야죠. 우리가 기도 같은 경우도 아주 집중 기도를 하잖아요. 몰입해서 막 하게 하잖아요. 그럼 고도의 집중력이 생기거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던 무한한 에너지를 발산하게 하는 게 또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일어나기 싫은데,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죠. 처음 이렇게 하면 그 마음에 속으면 끊임없이 계속 쳐지는 거고, 내가 이 마음을 극복하려고 때로는 달래고 뭐 잠시 일어나 보지, 또 때로는 이거 안 하면 나는 죽어, 꼭 해야 돼, 내 마음을 막 협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같이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끊임없는.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 내가 정해놓은 100일을 또는 내가 정해놓은 1000일을 그렇게 끊임없이 내 자신과 싸워 나가다 보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의 업장이 소멸되고, 곧 내가 잘못 행동해오고 잘못 말하고 잘못 살아왔던 습기가 제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태해지는 마음, 게으른 마음, 욕심내는 마음, 그런 안 좋은 보수적인 마음 등등이 끊임없는 나 자신과의 싸움의 그 기도의 기간 동안에 천천히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씩 습기가 제거되고 또 제거되다 보면 나의 올바른 면목, 올바른 행동, 올바른 말들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습기는 걷어지고 올바른 훈습만 남아서 올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마음, 말하자면 팔정도가 실천되어진다는 거예요. 곧 우리의 인식이
차츰 전환되어서 부처님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로 바뀌어진다. 인식이 전환되게 된다. 곧 부처님께서 그래서 부처님을 완전한 인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면 더욱 좋겠지만 그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내 자신과의 끊임없는 그런 말하자면 고군분투 싸움을 이겨냈을 때 마구니를 항복받고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행동과 말과 마음을 낼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내면 의심하지 말고 그냥 하는 겁니다. 물론 확고한 신심이 바탕되었을 때죠. 그러한 신심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하게 된다면 맹목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잘못될 수도 있으니 통도사 불교대학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그런 스님들에게 지도를 받고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나의 올바른 믿음을 이렇게 난 후부터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었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10분, 1시간이라도 간절하게 지극하게 하면 꼭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집니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나무간센보살.